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여사제인 오늘 추락 헬기 인양 중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힐 핵심 열쇠인 블랙박스 인양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늘 밤 한국을 방문합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2박 3일 동안 정부 고위 당국자 등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22일로 효력이 다하는 지소미아 연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우리공화당 영입서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우리공화당 입당을 제의받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갈 생각은 없고 영입이 불발돼도 한국당에 입당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조 전 장관 본인 조사만 남은 가운데 구속된 정경심 교수는 건강 문제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소환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8월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영입 대상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관련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장은 갑질과 또 삼청교육대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고 나아가서 우리공화당 입당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으로 간다 이런 입당설이 나왔는데 진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해프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한국당에서 박찬주 전 대장을 대하는 것에 화가 나 견딜 수 없어 직접 통화해 의기투합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우파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찬주 전 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우리공화당은 마음의 고향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갈 생각은 없다면서 한국당의 인재로 영입되지 않더라도 한국당 입당 후 경선을 거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 사태 등을 해명하면서 삼청교육대 관련 막말을 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정치 이념 편향과 비이성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 표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청교육대 관련 발언은 사과할 게 아니라 해명할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정치 이념적 활동에 몰입돼 수개월간 공관병을 뒷조사해 군 지휘 체계를 문란케 했다면서 극기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되는 돌출 혹은 소신 발언에 한국당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영입 명단에서 박 전 대장을 사실상 빼기로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국민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박 전 대장에 대해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을 지역구에 출마시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자던 여의도 연구원장 김세연 의원도 삼청교육대 발언 이후 입장을 바꿨다며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공천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은 참혹, 당혹, 궤변의 삼박자였다며 구시대 인사를 1호로 영입하려던 황교안 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래저래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당의 이 총선 체제가 영입 인사 문제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총선기획단 첫 걸음을 뗐죠? 네, 방금 총선기획단이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금태섭, 재윤경 등 초선 의원 4명, 또 프로게이머 출신 사회운동가 20대 황희두 씨 등 어제 발표한 15명이 처음 모여서 상견례를 겸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을 절반인 7명 넣으며 구색을 갖췄는데 이런 조기 총선 체제로 조국 사태를 거치며 당을 흔들었던 쇄신론을 일축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어제 의원총회는 당 쇄신이나 지도부 책임론을 쏟아내는 성토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2달간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열 트라우마 때문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지만 반성과 성찰 목소리 속에 질서 있는 쇄신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분열이나 내부 총질 대신 일단 단합하자는 뜻인데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 감점과 그 명단 공개 등 총선의 로드맵에 따라 당내 여론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에 금태섭 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보니 섬뜩한 생각이 든다면서 결기를 보여주는 한 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금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침없이 소신 발언을 해서 지지층 사이에서 탈당하라는 말까지 듣는 인물이었지만 여당은 내치기는커녕 중용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지지층만 바라보는 폐쇄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반기며 중간지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였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쟁수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정책회의에서 교섭단체 3당이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정리해서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이 강 수석의 행동으로 협의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감한 시국에 강 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며 대통령은 강 수석 해임과 함께 국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엿새째입니다. 밤새 이어진 수색에서 동체 인양 중에 유실된 시신 한 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또 블랙박스가 들어있는 헬기 꼬리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예, 동체 인양 중에 유실된 실종자 시신을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독도 주변 바다에서 추락한 헬기를 인양했던 곳에서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헬기 동체를 끌어올리다가 유실된 실종자 1명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벽 2시 40분쯤 심해 잠수사를 투입해 실종자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중 수색을 주도하는 청해진함의 자동 함정 위치 유지 장치가 문제를 일으켜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자동 함정 위치 유지 장치는 함정이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장비인데요. 함정이 움직이면 심해에서 작업하는 잠수사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양도 어려워 수습 작업을 중단한 겁니다. 해군은 자동 함정 위치 유지 장치를 수리한 후 오늘 안으로 실종자 수습을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남아있는 실종자 4명도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수색 작업에 지금 또 다른 성과는 없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 4명을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가 들어있는 헬기 꼬리 부분은 찾았습니다. 헬기 동체가 있던 곳에서 114m 떨어진 곳, 깊이 78m 바닷속에서 부서진 헬기 뒷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해군은 헬기 꼬리 부분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돼 물 위로 끌어올리면 블랙박스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우선 실종자 수색과 발견된 실종자 인양에 주력하고 이어서 헬기 꼬리도 배 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청해진함을 이용해 인양하는 만큼 동체를 인양할 때처럼 비교적 신속하게 배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 꼬리 부분을 인양해 블랙박스를 회수하면 사고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포항항으로 옮겨진 헬기 동체는 조만간 김포공항으로 다시 옮겨져 정밀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던 장대호, 선고 결과에도 웃음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장대호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선고 날까지도 반성은 그냥 웃음까지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훼손 시신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렸는데요. 장대호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손 인사를 하는 등 다소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더해 시신을 훼손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한강에 내다버린 혐의까지 받으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텔 투숙객이던 피해자가 무례한 말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건 극도로 오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난 지 2시간도 지나기 전에 흉기 등 범행 도구와 방법, 실패 시 대처 방안까지 치밀하게 짰다며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범행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도 검찰의 양형 배경에는 같은 판단을 했지만 형량은 이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대호는 수사 과정에서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서 공분을 샀는데요. 재판 과정은 물론 선고 공판에서도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웃음까지 보여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프로듀스 X 시리즈 제작진들과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4명이나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작진과 기획사 관계자 등 모두 4명이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한 대표 PD는 취재진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입니다. 이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7월에 있었던 4번째 시즌 마지막 경연에서 시청자 문자 투표 과정에서였습니다. 유력하게 데뷔가 예상됐던 연습생들이 우르르 탈락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엠넷 의뢰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프로듀스 전체 시즌으로 수사도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기획사를 5곳으로 압축했습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건 진짜 투표 조작이 있었는지와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엠넷과 기획사 5곳을 상대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들도 여러 번 불러 의혹을 추궁해왔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경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엠넷은 프로듀스 X 101 제작진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엠넷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프로듀스 X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시청자와 팬, 출연자, 기획사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아티스트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을 볼 때 회사가 지급할 위자료를 1심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전 사무장에 대한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 일정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 보강조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정 교수가 어제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 조사 일정에 영향이 있는 상황입니까? 네, 검찰은 정 교수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까지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23일 구속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통상적인 구속수감 피의자 조사 횟수보다는 적은 편이긴 합니다. 4차례 조사 가운데 한 번은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정 교수는 구속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어서 조사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핵심 증거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 교수의 노트북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한된 범위에서 정 교수의 일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의심 정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의 적합성을 다투는 구속 적부심을 이 정 교수 측이 청구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아직도 고민 중인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도 앞서 구속 적부심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만약 정 교수 측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석방이 된다면 막바지 수사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론이 불리해질 수 있다 보니 변호인단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조사도 3차례 이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에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3차 조사가 이뤄졌는데 검찰은 채용 비리와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 씨 역시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채용 비리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당시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검찰이 물어봤지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입시 비리 혐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녀들도 조사를 추가로 받았습니까? 네, 자녀들은 앞서 비공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입시 비리 실질적인 수혜자가 자녀들인 만큼 관련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등 전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이해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은 동생 조 씨의 웅동학원 의혹에 이사장인 모친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모친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서면 조사 등으로 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조 전 장관 직접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소환 일정에 대해서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조사 일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 구속 만기일이 오는 11일인데 이전에 조 전 장관을 부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되면 석 달째 이어진 수사도 이제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 교수 보강조사 일정이 늦어진다면 조 전 장관 소환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조 전 장관을 여러 번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관련된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준비한 뒤에 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조 전 장관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관련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쏠 수 있는지를 놓고 정부기관 사이의 판단이 다르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식이나 제3차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 전망에서도 해석을 놓고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논란 내용과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일단 이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쏠 수 있는지를 놓고 국가안보실장은 쏠 수 없다. 그리고 국정원은 쏠 수 있다. 이런 상반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네,
안보실 또 국정원 또 국방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표현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경우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는 개념에서 발사 차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 차량에서 바로 쏘지 못하는 상황을 강조를 해서 기술 부족을 거론한 것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발사하자마자 이것이 그 직후에 폭발하면서 차량이 파괴되는 사고를 적어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거치대를 이용해서 장치를 한 다음에 트럭은 빠지는 그런 형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발사한다는 원래 역할이라든가 기능을 고려할 때 기술 부족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농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는 개념에서 이동식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치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발사 차량에서 발사지는 상황을 주목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미사일 발사 장소를 자유자재로 결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이동식 차량에서 쏠 수 있느냐는 우리의 탐지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이 북한이 최근 개발 중인 4가지 종류의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의 위협 수준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표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경우는 이제 위중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회 답변이 있었고, 이제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경우는 어제 위협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외형상 이것이 충돌 또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위중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에 무게중심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사실 북한이 최근 12차례 이제 미사일과 방사포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대부분 개발 단계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특성에 대해서 대부분 파악이 된 상태라는 점에서 위중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점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중한 위협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위협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세심한 표현을 사용했어야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때 충분히 검토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교훈이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 당국자 발언은 우리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이나 주변 국가에서 또 정보 제공 협력자의 신분을 정보 제공 협력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간첩입니다. 이제 우리 정보를 위해서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판단의 차이는 아니고 이 표현의 차이지만 더 세심한 표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자 자꾸만 이 엇박자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 국정원이 또 북한이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을 12월로 작정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단순한 추정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브리핑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온다면 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북미 협상 상황을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면 최소 3, 4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아무리 늦어도 12월 초에는 북미 실무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계산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브리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12월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해가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해가 생긴 다음에 브리핑을 다시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오해가 해소된 상황인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을 브리핑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사전에 이제 브리핑에 사용되는 문장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 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데이빗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오늘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한미 관계가 이 지소미아 문제로 긴장 국면을 다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만남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장 큰 관심사라고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쯤에 이제 입국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스틸웰 차관보의 주요 관심사는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협력 가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중대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소미아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주제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소미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거라서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만 가지고 봐도 미국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권고하는 노력, 이것이 이제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한 전략 논리, 전략 방향, 정책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와 안보 관련 문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자신들을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한 미국 국무부 테러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북미 대화의 창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 대해서 온갖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보고서라면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단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인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테러 지원국 감투를 계속 씌워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대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내일 확정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 상한제 대상 동이 애초 시장의 예상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타결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을 통해서 세계 인구 절반과 세계 GDP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 생겼다면서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 기반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RCEP의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타결로 우리의 수출 활력이 회복되고 신남방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태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협정문 타결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 규범이 도입돼서 영내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태국을 방문한 한일 두 정상이 어제 11분간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깜짝 만남이 한일 관계 냉기류 회복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양국 평가에서는 여전히 조금 미묘한 온도차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전망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려대 글로벌 일본 연구원의 김영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아세안 정상회의 앞두고 대기장에 있던 양 정상이 깜짝 환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은 아니지만은 이런 즉흥적인 만남,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회담이냐, 환담이냐, 또는 약식 회담 등의 호칭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네.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 날 이러한 즉위식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프로세스와 연동된 것으로 예. 지난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그때는 이제
8초의 악수만 했던 걸 비하면 그렇죠. 11부라는 시간이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G20 이때가 6월인데 이때 8초 악수 이때만 해도 한일관계 냉랭함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다 봤는데 일단 13개월 만에 지금 지난해 유엔 총회 이후에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겁니다. 일단 만남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진도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찍었고요. 통역도 뭐 한국어, 영어, 일어 이거 3차 통역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정말 즉흥적이었고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 보통 관례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이게 그 외교에 특히 큰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그 국제 회의 정상회담이 모이는 장소에서 만나지 않고 가는 게 예외적인 거지. 오히려 뭐 그 특별한 사전 조율 없이도 당연한 만남이 기본적으로 돼 있었던 그런 외교 절차상의 조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런 지난 6월 29일에 오사카에서 8초만 악수만 하고 끝나는 게 더 오히려 예외적인 외교. 오히려 그게 더 예외적인 거다. 네네. 예, 어쨌든 만남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일 양국이 발표한 입장문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측 입장문을 보면은 대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고요.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좀 찍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먼저 그 한일 관계 중요하다는 국내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뭐 한일 양국 관계가 산적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다는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입장의 보도고요. 일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본에서는 약간 다른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뭐 아베 내각의 정치 및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갑자기, 정권의 미디어 정책.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외교 스타일을 바꾸거나 스탠스를 바꿈으로써 이 한국 외교에 끌려나가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당연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어디에 방점이 찍혔든 두 정상이 나눈 대화는 그대로 팩트니까요. 이 대화 내용으로 조금 두 정상이 얼마나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예, 지금 현재 대화 채널은 외교국장급으로 돼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만큼 이 외교 채널이 좀 격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에이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G20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사전 조율, 뭐 국장급, 과장급, 장관급 이런 사전 조율 또는 아젠다별로 에너지, 문화적, 환경문 이런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특히 한일 관계에서도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 자체에서는 사전적 외교적인 조율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내비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화이트리스트 뭐 세입 품목을 제외하고 백색 국가를 해서 한일 상대 서로를 제외하고 또한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WTO를 제소하고 이런 양국의 외교 통상 대응 과정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그런 협력을 위한 귀중한 대화에 물꼬를 텄다고 하는 첫 발을 디뎠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오히려 어떤 그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베 일본 총리 여기에 대한 답에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자 이 대답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원론적 이야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예전보다는 의지가 조금 한 걸음 나아간 발언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베 수상의 정치적인 그런 수사적인 표현 방식인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는 일본의 일관된 정책을 그대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외교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부분을 다 열어놓고 그 외교의 갈등 요소를 풀어나가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역으로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 이후에 전개된 상황에 대한
일본 내각의 어떤 그런 초조함이 묻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라는 그런 그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예. 그런 전개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좀 초조함과 또한 그 새로운 정책 재현이라기보다는 일관된 정책의 스탠스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내 메시지에 좀 치중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실무선에서 얘기 잘 안 될 때 흔히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 소식 전할 때 이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네네. 다음 달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 기존보다는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는 북한 이슈,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예. 일본의 대북 교섭, 특히 작년부터 이제 그 북일 교섭 과정에 굉장히 일본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과연 한국이나 중국의 역할 자체를 일본이 어느 부분만큼 요청할 것인가에 따라서 한중일의 정상이 만나는 과정에서 그 급진절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일 갈등이 우리 사법부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네. 한일 정보보호 협정 종료를 또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화 의지는 양국 정상이 확인했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양국의 입장차는 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평행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디부터 네네. 접근해서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대화로 풀자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네. 과연 구체적인 실천 방안, 액션플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자체는 그 부분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그 정상회담에서 물꼬를 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현안 과제에 갖고 있는 WTO 문제 해결 절차라든지 또 지소미아의 11월 23일 날 종료를 앞두고 또 네. 어떻게 이 부분을 논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한일 간에 어떤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스튜엘 차관보도 오늘 방한을 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나 그 한국의 지소미아 입장 변화를 일본이 기대하고 있겠고, 또한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그 깊숙한 요청이 있겠지만, 네. 한국으로서는 쉽게 그 8월 22일에 종료 선언을 어떤 그런 선언한 정책의 변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정보보호 약정이라는 TISA라는 TISA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또 새롭게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그러니까 결과는 협정을 맺는 결과물보다 협정을 맺어나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서 네. 우선 만나는 게 더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사실 일본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중재를 겨냥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은 그 지소미아라든지 그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라면 미국의 역할이라는 그런 그게 중요하겠지만 예. 이번 모임은 동남아시아 연합 모임이었고 아세안 플러스 3라는 모임에서 또 RCEP가 타결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남방 정책에 대한 정책의 메시지 또 그리고 기대 효과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한국의 경제 협력 대상으로서 아세안 국가 또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에 그 주안을 두는 것으로 해석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아까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대화 채널이 고위급으로 올라가고 더 많이 열렸는데도 해법을 못 찾으면 이 한일 갈등이 더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그 대화 채널이라는 것은 책임 소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한일 FTA 자체가 지금
2008년 이후로 지금 한 11년간 정체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과장급에서 국장급을 올렸다고 그래서 그게 뭐 대화가 잘 진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대화체를 열어놓고 또 그리고 WTO 분쟁 해결 절차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본의 경산성과 한국의 산업통상부가 계속 만나서 네. 대화를 이어나가고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 반드시 뭐 기한 내에 짧은 기간 내에 그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는 우선 만남의 장을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어쨌든 한일 정상 간의 깜짝 만남은 정상 간의 대화를 물꼬를 텄다는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 일본 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또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최대 수수료를 마치 고정료율처럼 여기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양식광어 등의 공급량이 늘면서 생선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생선의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2%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생선의 가격 하락은 양식광어 등의 공급량이 늘고 또 연어 수입도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개 움직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호산업과 또 매각 주체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모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본입찰을 진행합니다. 금호산업은 본입찰 후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거쳐 가능하면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아나 인수대금에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6개 자회사까지 통매각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원칙이어서 매각 가격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홍문종 공동대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여기서 박찬주 대장을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박찬주 전 대장, 우리 공화당은 마음의 고약이지만 출마는 한국당에서 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라던 황교안 대표, 참 애매한 입장이 됐는데요. 그나저나 어제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찬주 전 대장,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보다 이분의 여의도행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잠시 뒤에 정치평론가 두 분과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